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지명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청문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전국 단위 지지 모임 출범식을 갖고 사실상 대선 출정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라는 이름입니다. 80명이 넘은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3명의 부적격 논란이 있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은 지명 처리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 요구잖아요. 그러면 지도부 입장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어느 정도 부담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요?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전달의 방식이 당론으로 한 명을 낙마시켜야 된다고 정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라는 형태로 저는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이 청문 보고서를 송부를 재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금요일 날 어쨌든 간에 이 당의 전반적인 의견을 받아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한 분 정도는 낙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이 더민초가 3명 중에 최소 1명은 지명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1명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의총을 했고요. 비공개 의총을 했고 네. 그다음에 비공개로 고위당정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의견은 다 이미 전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오픈해서 초선들이 공개 발언을 했고 네. 또 재선들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 관리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밑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도 반 정도가 이제 초선 의원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50명이 넘는 상황에서 요새 초선 의원들의 그 의견 반영이 되게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양당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송부를 재요청한 경우에 네. 지명 철회를 했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명 정도는 낙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로 간 건데 네. 이건 사실 당청 간의 갈등에서 청와대가 한 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대통령의 권력 누수 레임덕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청와대하고 당이 셈법이 달라요. 청와대는 권력 누수를 최소화해서 국정 운영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쪽이고 예. 당은 대선 미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4년 차로 가면 충돌하는 게 역대 정부 다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반발을 누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초선 의원들의 낙마 요구에 대해서 공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누군지 특정하지 않는 낙마 요청은 정당하지 않다. 괜히 분란만 조장하는 요구다. 각각 진성준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반응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낙마를 하려면 점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제일 점수가 나쁘니까 그렇죠. 꼭 낙마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1명 낙마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낙마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충 느낌을 들은 것 같아요. 의원들도. 그런데 이제 이 판단을 본인들이 봤을 때 경중을 가리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에 이제 공을 넘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갈등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밑에서 지금 정무수석이 굉장히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 그때 왜 그랬지 뭐 그때 그런 불만들 또 불만에 대한 조정을 왜 있었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예. 당정 갈등은 완전히 좀 해소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물밑에서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에서 더민주의 요구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네네. 입장도 밝혔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의원이라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초의 의견은 청와대에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무거우면 좀 받아 안겠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찬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했던 것도 적격과 부적격이 같이 올라와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네.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겠다. 예.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 내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청와대가 요청했으니까 조만간에 결정은 나겠는데 어떻게 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후보자 3명 아직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3명과 함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그 인준까지 같이 연결해서 어떤 그 협상 카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계는 계속 그런 생각인 게 맞는 겁니까 일단? 협상 카드라고 보시는 거는 제가 좀 말씀하신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예. 3명 중에 일부 지명 철회를 할 수 있으니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에 동참해 주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민주당에서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은 했지만 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윤호중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히려 그거를 타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식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뭐냐면 5분의 장관 그 후보자, 특히 3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분의 장관 네. 후보자 문제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전혀 다른 맥락이거든요. 아, 예. 근데 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지금 질문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또다시 단독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어제 긴급 어총에 대비해서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대기령을 내려놓고 한편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합의해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여태까지 단독 처리를 할 때 다 이런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예.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이 여야 합의해 오라 그러고 여당은 진심을 갖고 야당에게 요청했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아서 네. 어쩔 수 없이 단독 개최 그 본회의 개최로 간다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예. 예. 이 익숙한 장면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단독 국회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부원장님하고 내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요? 약간 이게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제가 보기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야당 쪽에서 장관 3명과 총리 인준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들고 나왔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김부겸 총리가 부적격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위 문제 같은 거 사위가 김부겸 후보자보다도 훨씬 재산이 많고 훨씬 전문가인 경제인입니다. 그런 분이 장인한테 그러면 여쭤야 될 이유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의원들이 다 압니다. 예.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상황인데 엉터리 이렇게 이 트집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총리를 먼저 통과시켜주고 문제가 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총리 인준까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같이 연동시켜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야당의 전략이 바로 이렇게 들통이 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우리가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 장관을 낙마가 됐다. 그렇다면 총리 인준에 대해서 바로 본회의 소집한다. 그때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안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야당도 총리 인준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단위의 조직 민주평화광장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정을 알린 건데 일단 이 민주평화광장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구성원들의 면면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의 민주,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우선 추구하는 가치가 평화랍니다. 이 남북 접경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광장은 이해찬 대표의 연구단 모임이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합쳐졌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친노들을 대부분 다 흡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까지 이재명 지사가 당내의 비주류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당의 중요한 뿌리인 친노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흔히 아는 친문은 아니더라도 친노에서 인정하는 정통성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보면은 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계하셨고요. 또 여기 이정우 교수 나오시더라고요. 이정우 교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의 또 경제 교사였기 때문에 예.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좀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계속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본인이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말한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난 반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장면을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 애들러서 웃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1등 주자의 여유인 것 같은데요. 예. 후발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좀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대권 레이스라는 게 레이스 땅 한다고 해서 시작이 아니고 1년 전, 2년 전부터 사실은 정치인의 정치 역정 자체가 대권 레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시간을 더 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이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1등 가는 주자 또는 2등 가는 주자 등의 유력 주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없이는 룰 변경한다면은 네. 당의 분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부가 이것을 좀 조기에 원만하게 수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 그 재보궐선거에서도 당헌을 바꾸면서 당헌을 왜 바꿨냐라는 논란이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번 것도 당헌을 바꿔야 되는 아니, 상황. 그 상황과는 저는 좀 다르다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그럼 이해가 될까요? 그 당시에는 당원 투표를 했을 때 85%가 6%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당원 투표할 사항은 아니고 예. 당무위원회라고 이제 간부들 회의에서 결정 사항입니다 합니다만은 당원들의 그렇게 의견을라든가 지지층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그대로 가자는 의견들이 좀 다수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소장파 대 중진 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 소장파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쇄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한 체급 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느끼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 5년 동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젊은 지도자들, 초선 지도자들이 이렇게 약진한 사례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쇄신과 중도 확장 전략을 통해서 당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두 분이 크게 약진했지 않습니까? 네. 크게 약진하면서 이제 이게 전당대 출마가 예를 들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으로 도약하는 체급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일부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행보 자체가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거고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유인 요인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때 유인 요인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당규상 선거인단이 70%, 여론조사가 30%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것은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진은 중진대로 그리고 초선은 초선대로 제가 볼 때는 합종 연행의 단계를 거칠 거다. 5월 22일 날이 후보 등록일이니까요. 한 열흘 남았는데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당권 주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10명 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초선과 중진, 뭐 신구 대결, 뭐 이렇게
이런 저는 것도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이번에 그 중진들과 소장파들이 논쟁하는 걸 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봤습니다. 예. 이게 당 대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당 대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 대표라는 국가 지도자급입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야당에서 대권 주자가 만들어진다면 그 옆에 서면 런닝메이트입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야당이 집권한다면은 정권의 넘버 2일 수 있는 예.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토론과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끌고 나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정치의 퇴행이다. 예. 이미지 정치가 만드는 퇴행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뭐 남의 당이지만 같이 정치권에 있는 입장으로서 네. 중진들께 감히 제가 조언 드리자면은 그냥 덕담하시고 같이 언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당내에서는 좀 그런 얘기 없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으로도 뭐 이렇게 SNS로도 대화가 아니라 그냥 논쟁이 굉장히 용어가 강하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은 없는지 서로의 궁금하네요. 상처를 입히는 건 자제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정치 지도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젊다라는 것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다선 의원들을 상처내기를 통해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전략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예. 당 안에서 주자들을 평가해왔던 시선 척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예, 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초선이나 아니면 그 새로운 그 세대들이 지지율이 높다.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까? 어쨌든 세대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젊어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당내 평가하고 당 밖의 평가가 일치되는 지점까지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간에 당을 쇄신해야 된다라는 예. 과제를 부여받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딱 공개가 되니까 후보들 중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입지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예, 예. 순위라든가 지지율이 낮으면 정치적 상처를 크게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분은 출마 포기를 하실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초선이라든가 당 밖의 인사들은 단일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당내 민심을 아우르기에는 아직도 그분들이 너무 젊고 네네. 아직은 좀 경험이 작다 이런 측면이 있기 저 요걸 때문에 꼭 한마디를 네네. 좀 하고 싶은데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여야를 무릅쓰고 이제 세대 교체론이 네. 나오는데 나오는 방식의 문제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딱 50년 전일 겁니다. 50년 전에 YSDJ가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야당 당수가 유진산이라는 분이 구상유치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에서 우유 냄새, 비린내가 난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구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들고 나왔냐면요. 그 당시 야당에서도 북진통일론 이야기할 때 평화통일론, 대중경제론 이런 시대의 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시대의 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이 세대교치고 40대 기수고 뭐 이런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말장난하면서 이 토론한다고 해서 이게 흔히 젊은 세대가 도전하는 방식은 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젊은 지도자들의 구상이 예. 그 지역 순회 경선이라든가 비전 정책 대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네네. 다음은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대해서 연루돼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있는데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그럼 거취를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이성윤 지검장은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김학의 사건 출금에 관련돼서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체적 정의와 절차가 충돌하고 있다. 실체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김학의가 출국하도록 그냥 뒀어야 되느냐? 라고 국민들한테 그거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다 하면 출국시켰다면 만약에 난리 났을 겁니다. 검찰 해체하라 소리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체적 정의를 저는 지킨 측면은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저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공수처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검사인데 이게 공수처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그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수원지청에서 이렇게 기소한다는 게 맞는지 이거 좀 한번 헌법재판소에
한번 소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거취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건 웃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검찰 먹칠하는 겁니다.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 예. 국민들이 볼 때도 검찰 조직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지금 뭐 실체적 전실 얘기하셨는데 그럼 법은 왜 둡니까? 우리가 다소 불편한 게 있더라도 법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실체적 정의를 얘기해서 법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예. 이 사회가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의 기소권은 헌법적 권한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검찰로 다시 수사를 이첩시킨 상황에서 기소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공수처를 만든 단계부터 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이 있는 염치가 있는 분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뭐 징계 절차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적어도 직무 배제는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더라도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사퇴를 처리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당장 사퇴할 권한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공수처에서 기소할지 어디서 기소할지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예. 실체적 정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실체적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무죄가 나와버리면은 개인 입장에서 엄청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이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사표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유무죄가 판명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본인의 이 처신 문제를 함부로 본인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장관이 이렇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 다른 조치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보낸 자체 백신 사절단, 미국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 것 같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진 의원하고 최영두 의원이 이제 제가 알기로도 외교 라인을 좀 가지고 계시는 네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예. 또 평소에 뭐 이벤트 정치하는 분들도 아니고 좀 진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뭐 사고 칠 거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에 네. 대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 또 예. 나중에 한번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좀 논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정부와 또 협의하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죠. 뭐 반면 황교안 전 대표 네. 같은 경우는 좀 넌센스 같습니다. 미국의 이 백신 문제라든가 외교 관계가 야당 전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지라는 점과 그다음에 또 5월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 가서 이게 뭐 본인이 직접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게마도 주자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국민들을 지자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는 건지 국민들도 뭐 정당에 편가름을 하는 건지 좀 국민의힘에서 좀 징계를 해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황교안 전 대표가 백신 지원 요청을 이제 따로 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단체장에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만을 짚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조금 전에 뭐 박진원 의원하고 최영두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예. 지금 이게 정부의 넉장 대응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하이고요.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여론조사를 보면 34%인가 나와요. 그것도 세계 최하입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 경쟁력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가서 어떻게 열심히 하면 누가 하든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 관계자가 미국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다면 그 백신을 갖다가 배포하고 접종하고 관리하는 건 정부가 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야당이 하더라도 정부가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하고 사후 관리까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자꾸 여야를 가르지 말고 야당에서 힘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한교안 대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제가 알기로 지금 오늘 아마 귀국하실 건데 예. 5월 11일 날인가요? 국무부 관계자들 만나고 5월 12일 날 그 커트 캠벨 만났습니다. 예. 커트 캠벨이라고 그러면 지금 백악관의 안보회의 실장인데요. 인도 태평양 정책의 권한을 쥐고 있는 핵심 실무자입니다. 이분이 아마 한교안 대표가 백신 요청을 하니까 이분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국토안보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관할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토안보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백악관의 여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야당에게 같이 하지 않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해달라라는 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앞뒤 다 자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지자체의 백신 확보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무슨 그 관련 백신 확보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던데 네. 왜 하필이면 저 야당의 지도자만 문제를 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교 역량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요. 네. 한교안 대표는 정상 외교를 해보신 분입니다. 아, 그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면서 트럼프하고 3번 통화했고 그런 역량을 국가가 잘 활용해야지 민주당 내에서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식의 그런 막말 대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건 경기도에 달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국가 전체 방역에 관련해서 러시아 백신을 가지고 융통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실 때 수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사망률, 코로나 사망률 전 세계 꼴찌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OECD 경제 성장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저는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뭐 의미 있다라고 보여주려면은 예. 하다못해 몇 박스라도 들고 오든지 개량화된 수치로서 보여줘야지만 저는 이것이 검증이 되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립서비스하러 가는 그런 거 이상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는 거의 코미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는 경기도가 직접 다른 나라 정부에 교섭해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박스라도 가지고 무슨 구멍가게에 과자 사오는 겁니까? 잘 아시면서 그만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량화된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시국에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코로나 백신 문제도 주요한 이슈가 될 건데 예.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5월 21일에 열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이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일단 먼저 우리나라를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를 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북한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네. 실제는 북한 문제 아닙니다.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문제. 문제죠. 예. 이분이 이제 이 국가정보국장이라는 게 우리 흔히 아는 뭐 CIA, FBI 이런 기관들을 통할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만큼 그 방대한 이 정보 업무를 총괄해서 미국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 문제로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우리는 늘 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중국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는 이유도 네. 중국 봉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종속 변수로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 우리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입장을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쿼드 문제도 엮여져 있겠네요. 뭐 쿼드 그렇겠죠. 청년 문제. 네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문제가 곧 한미 동맹의 문제입니다. 네.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핵심을 비켜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어제 오후에 아마 한국으로 오셨는데 네. 일본에서 정보수장회 한미일 정보수장회의를 했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 오자마자 오늘 저 판문점에 공동경유구역을 가시는 문제는 네네.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난 뒤에 최근의 뉴스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정했다라는 예,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검토가 끝났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에게 설명을 하러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그래서 대통령을 방문하는 거 그다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게 뭐 예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한미 동맹이 지금 행해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너진 그 동맹 체제를 복원함과 동시에 그 새로운 안보와 관련된 뭐 백신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대미 전담 대북 전담법 문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전 조율을 차원에서 왔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 동맹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미국 방문하시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잘 와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순서가 잘 앞당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외교라는 게 첫 번째는 우선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앵글로색슨 국가들 있잖아요. 캐나다, 호주, 영국,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친선 외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7, 8개국 됩니다. 친선 외교 국가 끄트머리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이 12개국, 13개국 나옵니다. 일본은 동맹국이면서도 친선 외교 국가입니다. 우리는 동맹국가고 있어도 저 뒤에 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미국의 기본 순입니다. 우선 미국 외교 전략의 우선 순입니다. 거기서 예. 백신 전략도 똑같이 나오고 이런 건데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외교 전략도 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안이한 대응이세요. 1948년도 에치슨 라인이 꺼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잘못 대응을 한 겁니다. 지금 신에치슨 라인 얘기가 미국 조야에서 다 나오잖아요. 대만을 축으로 해서 중국 봉쇄망에 지금 한국이 빠져버리면 한미 동맹의 공백이 가져올 국가를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부터서 안보, 경제, 환경, 보건 문제까지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이제 똑같이 역으로 중국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안보 위협을 한다면 위협에 대한 대응도 있고 경제 문제에 위협이 또 있고 똑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일방적인 외교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게 그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양다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방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예.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